러셀 베이커라는 사람이 쓴 자서전 중에 본문 몇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크 트웨인 자서전, 러셀 베이커 자서전, 이렇게 목차도 살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는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러셀 베이커는 1925년에 태어난 미국 사람이고 언론인이고, 이 사람이 쓴 자서전 성장이라는 책이 대히트를 해가지고 퓰리처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은 어떨까? 또 이 사람의 배경은 어떤가?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3남매, 러셀 베이커를 포함한 3남매를 혼자 키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대공황기였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고 심지어는 자기 밑에 오들이라는 동생을 엄마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삼촌네 집에다가 데려다 줬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도 받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거 받아가지고 타갖고 와서 집에서 해먹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은 할머니에 대한 묘사인데 러셀의 할머니고 엄마의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처음 인사하는 날 어떨까요? 한마디로 쌍디귿으로 시작하는데 떨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날 떨리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만날 때는 마음가짐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쇼를 두르고 있는 어깨는 딱 벌어져 있었고 커다란 손은 굵게 마디져 있었다. 30명분 식사 준비에서부터 애보기, 한여름에 1년 먹을 야채를 통조림으로 만들어 놓기, 그리고 돼지 한 마리 잡는 일 정도는 거뜬히 해치울 것 같은 손이었다. 실제로 할머니께서는 그런 일들을 어머니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숱하게 해오신 터였다. 보닌 모자 아래로 보이는 할머니의 긴 턱은 전투적으로 보였고 머리칼은 은백색을 띠고 있었다. 철퇴 안경 너머로 응시하는 매서운 눈매는 재미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 보였다. 어머니의 눈에는 명령을 내리는 데 익숙한 인물의 위압적인 풍모만 보일 뿐이었다. 어떨까요? 아이고 살 떨려. 시어머니라고 한번 처음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외모가. 본인 모자를 쓰고 할머니의 긴 턱은 주걱턱인데 이게 어떻게 보였냐면 전투적으로 보였대요. 싸움하려고 싸울 기세를 갖고, 네가 내 며느리야? 어디 한번 당해볼래? 그러면서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태도로 며느리를 딱 대하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하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어땠나?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철퇴 안경 너머로 응시하는 매서운 눈매. 그냥 고분고분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면서 그래 너 시집살이 한번 해봐, 그런 태도로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살이 떨려요. 자, 어머니의 처녀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러셀이 태어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태어나기 전이죠. 엄마가 시어머니 만날 때니까. 임신도 안 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썼을까요, 러셀이? 들은 얘기죠, 들은 얘기. 주워 들은 얘기 같고
쓴 건데 굉장히 자세하게 재미있게 썼죠. 자, 러셀 베이커가 아주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요것도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 일이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일이다. 나는 괴물 같은 머리통에 달린 두 개의 커다란 눈과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괴물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때 어머니가 뛰어들어오시더니 나를 유아용 침대에서 번쩍 안아 올리셨다. 저리 꺼져! 어머니께서 고함을 지르셨다. 그 끔찍한 놈이 사라졌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저건 그냥 젖소야.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집 앞으로 지나가던 젖소가 열려진 창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민 것이었다. 젖소는 아주 착해서 사람한테 아예 하지 않는단다. 밖에 나가서 한번 볼까? 나는 그때 어머니의 말을 완전히 알아들었다.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할 것 같았던 젖먹이 쪽부터 나는 종종 깊은 잠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배웠다. 자, 이 글을 읽어보니까 뭐를 알 수 있냐 하면 재밌는 에피소드죠. 러셀이 지금 몇 살 때 정도 됐을까요?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유아용 침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유아용 침대. 그러니까 이렇게 젖꼭지 물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손 왔다 갔다 한 손만 오물거리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3살, 4살 정도? 4살도 채 안 됐겠죠. 2살이나 3살 정도 됐겠죠.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젖소가 이렇게 딱 바깥에서 방 안으로 머리를 들여밀었는데 얘가 볼 때는 완전히 괴물이죠. 티라노사우루스. 그래서 놀래 자빠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이제 저거 그냥 젖소야.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해줬는데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런 거예요. 나는 종종 깊은 잠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배웠다. 어머니의 말을 완전히 알아들었대요. 말을 아직 못할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마디가 딱 나와요. 저리 꺼져! 소한테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영어로 뭐라 그랬을 거예요? Get out! Get out right now! 그랬는데 그 소리를 딱 듣고 저게 꺼지란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다. 그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생각났을 정도면 머리가 꽤 비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또 다른 장면이에요. 자, 공간적 배경, 자라난 곳의 풍경 묘사. 이제 자서전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가 쭉쭉쭉쭉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 쪽부터 해가지고 뭐 어린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 쫙 나오죠. 장성할 때까지.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중에서 이제 한 대목을 딱 살펴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리슨 빌은, 요거는 지명 이름이에요. 모리슨 빌은 20세기와의 투쟁을 준비하기에는 적당한 곳이 못 되었지만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유년을 보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다. 햇살에 흠뻑 젖을 수 있는 여름에는 미나리 아제비가 들판을 노랗게 물들었고 뒤덮었고 헛간엔 건초가 가득 쌓여 있었다. 뒷뜰에는 보랏빛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나무에 달려 있었고 할머니 댁 처마 아래로 길게 드리워진 덩굴에서 실려온 바람에는 라벤더 꽃내음이 가득 담겨 있었으며 담장엔 들장미가 만발했다. 이거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네, 평화스럽고 아름다움이 느껴지죠. 들장미 뭐 이런 단어가 있고 라벤더 꽃내음, 요거는 아주 기분 좋은 감정이 느껴지죠. 느낌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였을 때 어린아이인 러셀 베이커가 보는 세상은 참 아름다웠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유년을 보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모리슨 빌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여기는 참 좋은 곳이었다.
근데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힘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정부 보조금 밀가루를 타러 댕길 정도로 또 자기 동생을 키우지 못해서 삼촌네 집에다가 버려놓고 와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얘는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네. 어린이들은 그런 자유가 있죠. 누릴 자유가. 부모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철이 없으니까 놀아도 돼. 그래서 열심히 놀았는데 그때는 참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라벤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사회의 노동 강도와 노동 조건은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 이 자서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쓰는 자서전이 뭐 지금 우리가 내는 거에 소책자로 이렇게 한번 내고 끝내는 거지만 사실 자기 이름을 달아서 제대로 된 정식 책을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그 책이라는 거는 기록물이잖아요. 저기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장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의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책들은 다 그쪽으로 모입니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돈 받고 파는 책들,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들은 ISBN을 받게 돼 있어요. 바코드 아시죠? 바코드. 줄 여러 개 그어진 그 바코드를 꼭 찍어야 돼요. 그래야 분류가 되고 그래야 공식 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들이 다 도서관으로 모이죠. 자, 그러면은 그런 책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후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집에다가 꽂아놓는 책은 뭐 한 기껏해야 1대, 2대, 3대까지 가면 없어지는 책이죠. 뭐 이사 갈 때 버릴 수도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딱 보고 이거 우리 아버지가 쓰신 책인데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버리지. 그러면서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도서관에 남아있는 책들은 누가 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있단 말이죠. ISBN이 찍혀있는 책들은 보관하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50년 뒤, 100년 뒤 우리 후손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100년 뒤에 내 후손이 내 책을 읽는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100년 후에 사회는 달라지죠. 지금부터 1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때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뭐 천지개벽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지금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만약에 글 내용 중에 내가 오늘 스마트폰을 켜서 네이버 지도 앱을 켜가지고 어디까지 이동을 했다. 그런 말을 만약에 여기 책에다가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갖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없어집니다. 반드시. 스마트폰은 없어질 거예요. 다른 게 대체가 되겠죠. 그러면 100년 후의 후손은 스마트폰이란 말 자체를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쓰신 책이 도서관에 꽂혀 있고 100년 지난 후손이 그 책을 빌려다가 읽어본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때는 이런 게 있었구나. 그죠? 놀랄 노자죠. 그래서 기록물의 가치는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 보이는 이 러셀 베이커가 쓴 자서전 안에도 아주 옛날 방식의 그 생활 패턴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는 거잖아요. 태어난 건 25년이고 지금 2025년이잖아요. 딱 100년 지났네. 러셀이 태어난 지. 물론 책을 낸 거는 몇십 년 있다가 냈겠죠. 뭐 한 30년, 40년 있다가 냈겠죠. 그래도 완전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읽어보면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는 미국이에요.
나는 19세기 전원풍의 소년기를 사치스럽게 누린 셈이었지만 여자들에겐 모리슨빌에서의 삶이 아무런 위안거리도 주지 못했다. 어머니나 할머니 모두 독립전쟁 이전 시대의 여자들만큼이나 많은 일에 시달렸다. 두 분이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서로 으르렁거릴 힘이 남아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였다. 여자들에게 그곳의 삶은 더럽고 힘들고 끝없는 노동의 연속이었다. 전기 따위는 없었다. 가스도, 수도관도, 중앙난방도 없었다. 냉장고도 없고 라디오나 전화, 세탁기, 진공청소기도 없었다. 옥내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매일 아침마다 냄새나는 요강을 비우고 문지러 닦은 다음 훈증 소독을 해야 했다. 요강 얘기 나왔어요. 요강. 그 단어 들어본 지도 오래됐죠. 네, 옛날에 다 썼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죠. 여기 보니까 전기 따위는 없었다. 전기 따위, 전기 그딴 거 몰랐어. 우리는 그냥 초롱불 켜고 살았다 그런 얘기인데, 전기가 있어야지 뭐 청소기도 돌리고 전화도 하고 세탁기도 돌리고 냉장고도 돌리죠. 라디오도 돌리고. 근데 전혀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했다. 대신에 다 손으로 무조건 다 했다. 빨래도 손으로 했고 청소도 다 손으로 했고, 그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역사 자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시는 것도 역사 자료예요. 100년 후에 후손이 봤을 때는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서전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크 트웨인 자서전 한번 살펴볼게요. 마크 트웨인이 소설가인데,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죠. 나중에 이제 말년에 돼서는 소설뿐만 아니라 이제 강연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이것도 지금 마크 트웨인 자서전인데, 이거는 좀 유쾌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앞부분이라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얼마나 소설가답게 글을 맛깔나게 썼는지 읽어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12, 3세 즈음까지 1년 중 일정 기간을 농장에서 보냈다. 농장에서 사촌들과 함께 보냈던 날들은 황홀하기 그지없는 나날이었고 이에 대한 추억 또한 그렇다. 엄숙하게 깔리는 땅거미와 깊은 숲의 신비를 떠올릴 수 있고, 흙냄새, 야생화에서 풍기는 아련한 꽃냄새, 비로 씻긴 잎에서 나는 광택,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후두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들리는 딱따구리의 딱딱거리는 소리, 숲의 외따로 떨어진 곳에서 꿩이 숨죽여 윙윙거리는 소리, 잔디 사이를 날쌔게 움직이는 야생동물의 흘끔거리는 눈초리 등이 생각난다. 이 모든 장면을 기억 속에 그대로 되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처럼 생생하고 축복받은 것으로 기억할 수 있다. 초원이 생각나고 초원의 외로움과 평화로움이 떠오르고 하늘에 미동 없이 떠다니는 거대한 매가 눈에 선하고 그 매가 날개를 쫙 펴면 날개 끝 가장자리로 보이던 파란 하늘이 생각난다. 가을 옷을 입은 숲의 모습도 떠오른다. 자, 여기까지 읽었고 그 뒤에도 좀 있는데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마크 트웨인은 굉장히 개구장이라 그랬죠.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어요. 동네 골목대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애들을 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서 사고 치고 부모님들한테 뒤지게 혼나고 야단 맞고, 어렸을 때는 계속 노상 그런 짓만 하고 다녔어요. 악동이었죠. 그 대신에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은 굉장히 다양해요.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가 다 에피소드죠.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글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설가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죠. 왜냐? 그런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네. 그리고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염병이 한번 들어보겠다고 해서 멀쩡한 놈이 전염병 걸린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누워있다가 같이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죽다 살았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고, 또 얼마나 개구장이었냐면 죽을 고비를 한 서너 번 넘겼는데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것도 한 3번 정도 된다. 예, 그 정도로 말썽을 많이 부리고 골칫덩어리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쓸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떠올리면서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쓴 게 톰소의 모험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딱따구리 얘기도 나오고, 뭐 야생화, 그 다음에 뭐 물방울 소리, 아련한 꽃냄새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찬란했던 어린 시절, 전성기를 보냈던 그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오른다. 그런 내용이죠.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참나무는 자줏빛으로, 히코리나무는 황금빛으로, 단풍나무와 온나무는 불타는 듯한 시몽색으로 빛이 났다. 낙엽 사이를 지나갈 때 아삭거리던 소리도 들린다. 파란 야생 포도송이가 어린 나무의 잎 사이사이에 매달려 있는 장면이 떠오르고 그 맛과 냄새 또한 기억난다. 야생 검은 딸기 모습과 맛 또한 생각난다. 파파야, 개암열매, 감 등도 마찬가지다. 이슬 내려앉은 동틀역에 우리 모두 나와서 히코리 열매와 호두 열매를 찾아 헤맬 때 후두둑 머리 위로 떨어지던 빗방울을 지금도 느낄 수 있다. 검은 포도 자국이 얼마나 예뻤는지 생각난다. 자,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서술어 중에서 뭐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냐면 생각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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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른다, 기억난다, 계속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로 하는 걸까요? 진짜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을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생각 안 나는데 기억난다, 생각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하나의 이 서술된 문구들이 전부 다 굉장히 상세해요. 아주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듯이 시각화시켜서 물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작가니까 그런 거를 잘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상세하다. 그 얘기는 거짓말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구나. 분명히 이 글을 썼을 때는 60대에서 70대 정도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장면은 거의 50년, 60년 전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을까? 그것도 놀라운 거고 또 표현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생각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요. 호두 껍데기에 얼룩이 떠오르고 비누와 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이 자국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었는지 생각난다. 느껴진다. 자, 뭐 때문에 자기가 속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지금 난다. 60년 후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년 전에 어렸을 때 뭐 때문에 막 이렇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했던 기억이 나세요? 국민학교 때 옆에 앉았던 짝꿍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얼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저런 게 생각이 날까? 그러면은 굉장히 놀랍죠. 단풍나무 수액의 맛이 생각나고 언제 수액을 채취해야 하는지 홈통과 수액이 내려가는 관을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지 주스를 어떻게 졸이는지 주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설탕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이렇게 걸러낸 설탕이 보통 방법을 사용해서 추출한 설탕보다 맛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 기억난다. 여기서 얘기를 했죠. 이 디테일한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난다. 그런 거예요. 덩굴 사이로 오동통하게 살오른 수박이 햇빛을 받을 때의 모습이 떠오른다. 두드려보지 않아도 수박이 언제 익었는지 알 수 있었다. 침대 및 찬 물통에 담가놓고 시원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던 수박 때문에 얼마나 입맛을 다셨는지 쭉 해서 쭈르륵 내려오고 맨 마지막에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기다란 수박 조각 뒤에 가려진 아이의 모습과 그때 아이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나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 자기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 예,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서전 쓰는 걸 좀 맛보기식으로 했는데 정식 자서전을 쓴다면 어떨까? 어떻게 하는 게 정식 자서전인가? 그거는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목차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러셀 베이커의 자서전은 어떤 목차를 갖고 있는지, 마크 트웨인 자서전은 어떤지, 오바마의 자서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대충 감이 잡힙니다. 러셀 베이커 자서전에는 제목 부분, 뭐 책 표지 제목 말고 그건 이제 겉표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 내지 본문에 보면 보통 챕터를 나누잖아요. 1장, 2장, 3장, 4장에서 이렇게 구분을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갖고 계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면은 제일 앞에 암흑의 자전 에세이 하고 넘기면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 25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25분이 전부 다 제일 앞에 암흑의 자전 에세이라고 써 있죠. 이게 다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넘길 때마다 새로운 챕터가 나오는 거죠. 아, 이 사람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 사람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게 다 챕터예요, 챕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챕터는 러셀 베이커 자서전에서는 1장부터 17장까지 번호만 나와 있어요. 장에 대한 제목도 없어요. 그걸 장 제목이라고 하고 그 페이지를 장 도비라라고 하는데 장 제목이 없어요. 그냥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마크 트웨인 자서전은 1번부터 79번까지 번호만 나와 있어요. 번호 1 하고 쭉 넘기고 2 쭉 넘기고 또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통 소설책을 쓸 때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죠. 소설책에는 보통 뭐 목차를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안 넣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오바마 자서전 목차는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다. 예, 그래서 1부는 어린 시절 얘기가 쫙 들어가 있고 2부에는 이제 성인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얘기들을 쭉 쓴 거고, 제 3부에 들어가면 이제 그 후기에 해당되는 거죠. 케냐에 자기 아버지가 살던 땅 케냐에 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서전 여행 하는 내용이 제 3부에 나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프랭클린 자서전 목차는 1장, 2장, 3장까지 돼 있죠. 자, 이렇게 프랭클린,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러셀도 아니고 오바마도 아니고 프랭클린 자서전. 제 1장, 2장, 3장 돼 있는데 1장을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라고 돼 있고요. 2장은 완전한 인격을 위하여, 3장은 성공을 향하여. 근데 1장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 시절, 수습공 벤자민, 필라델피아에서의 새 출발, 달콤한 유혹, 친구들, 첫 번째 항해, 런던에서의 1년 반, 새로운 시작, 성공의 조짐. 이렇게 돼 있죠.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1장에 쭉 들어가 있고,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면서, 그 다음에 2장은 모두를 위한 사업, 나를 만들기 위한 계획. 이 사람이 사업가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프랭클린. 거부가 됐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화폐를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일거리를 따가지고 했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또 개국공신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을 건국할 때 함께 했던 사람.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뒷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터 드러커 자서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대략적으로는 말씀드렸는데,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의 대가고요. 또 이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들, 나에 대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쓰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 예.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만 썼어요. 그게 이 사람의 자서전이에요. 나는 어떻다 그런 얘기는 별로 없고 주변 인물들만 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목만 보더라도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여기는 할머니, 실명은 안 나왔지만 그냥 할머니, 헤메와 게니아, 엘자와 소피, 프로이트, 트라우네크 다 사람 이름이죠. 여기도 폴라니가, 크레머, 헨슈와 셰퍼, 브레이스포드, 로베르트와 파르크 하슨 전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부에도 헨리 루스, 플러와 맥루한, 엘프레드 슬론, 그 밖의 사람들. 그래서 전부 사람들의 이야기만 썼습니다. 자기 인생에 도움을 주었든 어떤 영향을 주었든 간에 중요한 인물들을 골라서 쓴 거예요. 그것이 내 자서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